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느 날부터는 내 얼굴보다 지나온 세월의 시간이 먼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칼에 흰빛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늘어가고 매끄럽던 손등의 혈관이 거칠게 도드라지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피로련이 하고 넘겼을 아주 작은 통증이 이제는 하루 삶의 평화로운 리듬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때 사람은 깊은 한숨과 함께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요. 아, 이제 나는 참으로 피할 수 없이 늙어가는구나. 세월의 무거운 무게가 얇아진 피부와 관절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 무력한 순간, 많은 이들이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묵묵히 지켜보며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육체적 늙음 그 자체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늙어가면서 평생 내 주위를 단단히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던 관계의 풍경이 어느 날 아침 너무나 건조하고 낯설게 달라져 버린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젊을 때, 삶의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뛸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마치 저 밤하늘의 굳건한 별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나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가족은 늘 무조건적인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청춘과 진액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은 언제까지나 이 늙어가는 부모를 자신의 삶 한가운데 영원한 중심에 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함께 넘은 배우자는 세상 누가 뭐래도 내 아픈 마음 제일 잘 알아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청춘의 뜨거운 시간 속에서는 언제나 열정적인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 주변의 수많은 인연들 역시 나를 향해 궤도를 도는 충실한 위성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무정한 세월이 흐르고 삶의 뒤안길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잔인하고도 차가운 진실 하나를 강제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맹신했던 그 모든 인간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 강철 같은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고 제각기 살아서 움직이는 유약하고 변덕스러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생애를 아침과 오후로 나누며 노년기로 접어드는 40 이후의 삶을 인생의 오후라고 명명했습니다. 융은 인생의 아침에 유용했던 팽창의 가치와 통제하려는 목표들은 인생의 오후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바깥을 향해 뻗어나가던 거센 에너지를 이제는 반드시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이 위대한 심리학적 조언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들어맞습니다. 생명이란 본디 한 곳에 영원히 멈춰있지 않습니다.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가을 낙엽처럼 서서히 멀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이별의 준비나 인사조차 없이 조용히 허공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누구의 배신이나 잘못도 아니며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탓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장성한 자식이 늙은 부모의 품이라는 둥지를 매몰차게 떠나 자기만의 치열한 삶과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함께한 배우자조차 세월의 거센 풍파 앞에서 몸이 아프고 지치면 마음의 모양새가 예전 같지 않게 변하는 것도 비극이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젊은 날 피 끓는 우정을 맹세하며 밤새워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고 각자의 길로
혹은 영혼의 세계로 먼저 떠나는 것 역시 우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숙연하고 무서운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진짜 치명적인 비극의 씨앗은 우리가 그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나에 대한 배신이나 내 인생의 실패로 착각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싹을 틔웁니다. 도대체 다들 왜 예전 같지 않고 이토록 차갑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각자 이기적일까? 그렇게 피땀 흘려 헌신했는데 왜 나는 결국 이 텅 빈 방에 비참하게 혼자 남겨져야 하는가? 평생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생애 주기를 8단계로 완성한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성패를 가르는 가장 혹독한 심리적 과제로 자아 통합성, 대절망감, 에고 인테그리티 vs 데스페어를 제시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내 곁을 무심히 떠나가는 과거의 영광과 흩어지는 인간관계의 끈앞풀에 소리치며 매달리고 집착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억울함에 사로잡혀 타인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감의 느시로 추락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저 서운하고 쓰라린 질문들을 분노와 함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늙어가는 마음은 서서히 물기 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덩달아 모질고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칠어진 마음은 오히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인연조차 피를 흘리게 찌르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춥고 어둡고 외로운 고립의 섬으로 밀어넣는 비극을 완성하지요. 우리는 이 무서운 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벌과도 같은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 앞에서 대체 어떻게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온전히 거두어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만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문을 이제부터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초입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외로움은 단지 지금 당장 내 곁에서 함께 숨쉬고 밥을 먹어줄 물리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1차원적인 고통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짜 끔찍하고 깊은 외로움은 평생 내 존재를 든든하게 증명해 주던 것들, 내가 눈물겹도록 발버둥 치며 의지하던 대상들이 더 이상 나를 전적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타인에게 그는 보상심리와 기대가 거대할수록 무너져 내리는 파편은 내 심장을 향해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날아오며 사람을 향한 의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뽑혀나갈 때의 상실은 뼈를 깎아내는 듯한 혹독한 감정적 통증을 동반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대상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지어 올린 존재의 집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고 주름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에 떨며 늙고 병들면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줄까라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질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두려운 질문을 이 험난한 상실의 시대에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단단하고 주체적인 질문으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합니다. 노년은 결단코 타인이 나의 빈자리와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부드러운 요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스스로 비바람치는 광야에 홀로 서서 나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지켜내야 하는 숭고한 독대독의 시간입니다. 이 서늘하고 냉정한 현실을 억지로 외면하거나
씁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자각이야말로 우리에게 타인의 눈치와 변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거대한 자유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이 폭풍 위에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마저 같이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떤 강풍에도 뽑히지 않는 단단한 나만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주인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한때 노예의 신분에서 최고의 지성에 올랐던 에픽테토스는 일찍이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불행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집착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에픽테토스의 통찰은 우리 노년의 삶에 뼈를 때리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자식의 동선, 배우자의 마음, 지인들의 평가와 같은 내 통제 밖의 외부 조건들을 내 맘대로 쥐고 흔들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붙잡고 새벽마다 통곡하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기대고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원망의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반석을 떠받쳐줄 진짜 기둥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넉넉한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비현실적인 뜻은 아닙니다. 건강이 무의미하다는 뜻도 결단코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과 신체의 건강은 노년의 삶을 안락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매우 훌륭한 방패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엄한 진실은 튼튼했던 건강은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고나 질병으로 언제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고 평생 모았던 돈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에서 쌓아 올린 빛나는 명예와 직함은 은퇴의 순간을 기점으로 허무하게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화려한 훈장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빌린 옷에 불과합니다. 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간이 차갑게 식어갈수록 절대 무너지지 않고 강철처럼 더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고 저 자신의 긴 생애를 살아오며 가장 확실하게 느낀 한 가지 묵직한 진실은 결국 벼랑 끝에서 우리를 강인하게 받쳐주는 진짜 구원의 힘은 내 안에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여유가 생겨 잠시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도움의 손길과 내가 평생 눈물을 흘리며 다듬고 벼려온 내면의 힘은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타인의 따뜻한 손은 그들의 사정이 변하면 언제라도 나를 차갑게 놓고 떠날 수 있지만 내 안의 웅장한 힘은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 죽음의 문턱까지 나를 호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에게 헐떡이며 의지하는 대신 오롯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을 3개의 위대한 기둥으로 엮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읽고 사색하며 쌓아 올린 지혜, 일상의 사소한 선택을 통해 일궈낸 향기로운 품성,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과도하게 내 영혼을 기대지 않는 거룩한 자립입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보위해 줄 이 단단한 세 기둥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세상의 소음이 가라앉은 고요하고 적막한 노년의 텅 빈 방바닥에 우두커니 홀로 앉아있을 때 우리의 늙고 초라해진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첫 번째 내면의 힘은 바로 평생토록 쉼없이 읽고
사색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창하고 신비로운 깨달음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진짜 필요한 지혜는 그렇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외로운 밤에도 미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붙잡아주고 절친했던 사람 사이가 이유 없이 멀어지고 배신감이 시퍼렇게 멍드는 그 서글픈 순간에도 내 정신줄을 빼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잃지 않게 해주며 살면서 무수한 어려움이 해일처럼 닥쳐와도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하는 대신 담담하게 내일에 나아갈 방향을 이성적으로 찾게 해주는 투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생존의 근력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처방전보다 가장 확실하게 길러주는 최고의 영약이 저는 단언컨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마당에 수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교수님, 이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출세할 일도 없고 시험 볼 일도 없는데 머리 아프게 책을 읽어서 도대체 무엇했습니까? 저는 그 패배감 섞인 서글픈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색을 도리어 이렇게 무겁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날 이유 모를 헛헛함에 가슴이 찢어지고 자식의 무심한 태도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마음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무슨 수로 무엇에 기대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작정이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굳이 내면의 기둥이 없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엄청난 힘들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빈틈없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감, 가정이라는 의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가 우리가 한눈팔 새조차 없이 억지로 내 하루를 거칠게 밀어붙였지요. 그런데 노년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 숨 가빴던 바깥의 매력적인 힘들이 어느 순간 마법이 풀리듯 하나둘 사그라지고 썰물처럼 약해집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막중한 일이 줄어들고 북적거리며 만나던 사람들과의 횟수도 가물가물 줄어들며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겁고도 화려했던 사회적 역할과 직함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벼워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이처럼 나를 꽉 조이던 외부의 구속복이 벗겨질 때 해방감보다는 차갑고 기분 나쁜 식은땀과 함께 서늘한 마음의 허전함과 지독한 공허감이 몰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영혼이 뻥 뚫린 듯한 끔찍한 허전함을 대체 무엇으로 건강하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 혹은 자식에게 병적으로 집착하여 쏟아붓는 뒤틀린 애정에 의존한다면 노년은 비참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신비하게도 구원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종이로 엮인 책입니다. 책은 누구도 내게 읽으라 멱살을 잡고 강요하지 않지만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문장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덩굴처럼 얽히고 설켰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스스로 빗질하듯 정돈됩니다.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죽은 지식을 뇌에 때려박는 창고업이 결코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독서를 가리켜 생각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헐떡이던 맥박과 숨을 고르게 천천히 깊게 쉬면 긴장된 육체가 이내 안정을 되찾듯 활자로 꾹꾹 눌러 쓴 정제된 위대한 문장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미쳐 날뛰던 짐승 같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고요한 바다처럼 안정됩니다. 특히 호루라기 소리에 놀란 토끼처럼 예민해진 노년기에는 이 내면의 안정감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시계추처럼 요동치고 신경이 쇠약해져 흔들리면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대하게 부풀려져 느껴지고 무심코 던진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피 흘리며 혼자라는 쓸쓸함이 너무나도 계기스럽게 과장되어 악몽처럼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요 연설가였던 키케로 치세로는 일찍이 책이 없는 방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과도 같다고 그 권위를 담아 일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텅 비어 있으면 온갖 악귀 같은 두려움이 마음의 빈 방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독서는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위대한 또 하나의 영원한 벗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존재란 매일같이 술집이나 카페에서 얼굴을 맞대고 내 옆구리에 붙어 물리적, 육체적으로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피눈물 나도록 깊은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때나 조용히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넓은 품의 존재가 진짜 친구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의 친구는 내일 당장 바쁠 수도 있고 사소한 서운함에 멀어질 수도 있으며 세월의 덮개 속의 마음이 영원히 차갑게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책은 내가 그 표지를 펼치는 한 언제나 그 묵묵한 자리에서 변함없는 따뜻한 온기로 나를 기다려줍니다. 잠들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상념의 밤이 징그러울 만큼 길어질 때, 과거의 후회로 마음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헝클어질 때, 세상 그 누구에게도 차마 입을 떼어 말하기 부끄러운 깊은 상처가 잦아 터질 때, 책은 단 한마디에 섣부른 훈계나 잘난 체하는 비판 없이 그저 내 눈물샘 옆에 말없이 곁을 지키고 앉아 있어 줍니다. 게다가 위대한 고전과 책의 독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어 주름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맛이 우물처럼 한없이 더 달고 깊어집니다. 파릇파릇했던 젊은 시절 머리로만 읽고 겉멋으로 화려하게 줄을 그으며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문장이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맞고 백발이 성성한 어느 늦은 밤 다시 읽을 때 갑자기 망치로 가슴을 거세게 내려치는 듯한 처절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문장은 30년 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인쇄된 책인데 그것을 담아내는 내 영혼의 풍화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쓰라린 실패와 사람에게 찢긴 상처, 피투성이가 된 고통의 경험이 내 몸에 깊은 훈장처럼 쌓인 만큼 죽어있던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온몸으로 흠뻑 받아들이는 내 영혼의 웅장한 그릇도 바다처럼 거대하게 찢어져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철없는 20살의 불장난이 아니라 예순을 넘어 늦게 읽기 시작한 묵직한 고전의 깊이라고 감히 역설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오만하고 차가운 뇌의 논리로 지식처럼 이해했다면 늙고 처연해져서는 뼈와 살, 피투성이가 된 온몸으로 그 철학의 진리를 흡수하고 통곡하게 되니까요. 이 거대한 지혜의 물결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하게 구원할 것입니다. 독서가 헐떡이는 마음을 잠재우고 내면에 거대한 보스를 내리는 고귀한 행위라 할지라도 막상 책상을 마주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교수님 말씀은 뼈에 사무치게 다 맞는데 막상 책을 펴면 5분도 안 돼서 졸음이 쏟아지고 눈이 침침해 현실은 늘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저는 그 호소가 100번, 1000번 지극히 정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독서는 넘치는 젊은 혈기의 의욕이나 결심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정신적 노동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욕의 영역을 넘어서 완전히 메말라버린 내 삶의 생활의 리듬 자체를 부드럽게 새로 창조하는 거대한 지형 공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습관 심리학자이자 약자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하비스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사람은 변화를 꿈꿀 때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시스템을 낮춰야 한다. 당신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의지력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티끌 같은 환경의 지속적인 설계다 라고 극명하게 통찰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쌓는 행위 역시 이처럼 무거운 의무감이 아닌 숨쉬듯 가벼운 생활 루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의 기둥을 우리 삶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살려낼 6가지 실천적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독서를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독한 공부로 착각하는 강박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내버리십시오. 뇌가 독서를 공부장으로 인식하는 그 찰나의 순간 엄청난 거부감과 중압감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부담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루게 되고 결국 포기한 자신을 저주하며 탓하게 됩니다. 노년의 책은 지식을 쑤셔 넣는 노동이 아니라 거칠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살리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철학책을 펼칠 필요도 없고 책등이 닳도록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책을 펼칠 때 빙그레 웃으며 오늘은 내 지친 마음에 따뜻한 기름칠을 좀 해볼까 라고 혼잣말을 던져보십시오.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천근만근 무거웠던 독서의 진입 장벽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닌 오직 지금 내 마음의 속도에 책을 맞추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폼나게 읽어보겠다고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칸에서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사놓고 억지로 첫 장을 씹다가 체해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책이 나빠서도 당신의 지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가 처한 감정적 여유와 위장의 상태에 그 책의 소화력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책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음식과 똑같습니다. 이가 시리고 위장이 약해졌을 때는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술술 부드럽게 넘어가는 따뜻한 미음과 죽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지금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하고 가슴이 턱턱 막히면 그저 짧은 3줄짜리 시집이나 가벼운 산문 한 편이 내게 가장 완벽한 치유제가 됩니다. 페이지가 바람처럼 잘 넘어가는 쉬운 책을 고르는 것은 결제를 미루는 게으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위장과 맥박을 정확히 진단하는 위대한 삶의 지능입니다. 셋째, 어리석게 의지력을 쥐어짜며 시간을 내어 책을 읽어야지 라고 결심하지 말고 뇌가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나만의 성스러운 자리를 설계하십시오.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했듯 환경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노년의 독서가 작심삼일로 죽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우스꽝스럽게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을 펼칠 고정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 기퉁이라도 좋고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 의자라도 좋으며 침대 머리맡 조촐한 조명 속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일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항상 그 동일한 자리에서 책을 펼치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훌륭한 뇌는 몸이 그 의자에 닿기만 해도 지금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히 책 속으로 빠져드는 성스러운 시간이구나 라며 뇌파를 안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간이라는 파도는 우리를 바쁘게 휩쓸고 가지만 단단하게 깹을 내린 그 공간적 자리는 우리의 하루를 통제하는 위대한 습관을 조각해냅니다. 넷째, 당신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비참할 만치 초라하게 목표의 크기를 쪼개십시오. 하루에 한 챕터를 읽겠다는 말도 노년에는 지극히 건방지고 거대한 도박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짐을 짊어지면 며칠 못 가 무릎이 꺾이고 맙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딱 한 페이지면, 아니 오직 단 한 줄의 문장이면 가장 완벽하고도 훌륭합니다. 코웃음을 치며 너무 작다고 비웃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초라한 자금에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우리를 실패자로 전락시키지만 코딱지만 한 작은 목표는 우리를 매일 기분 좋게 승리하는 성취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도파민은 아주 지독하게 달콤하여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당신의 흔들리는 노후 인생을 태산처럼 굳건하게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산을 한 번에 뽑는 괴력이 아니라 모래알을 매일 한 알씩 옮기는 신앙과도 같은 집요한 반복입니다. 다섯째, 읽은 것을 모조리 까먹는 텅 빈 기억력에 집착하며 절망하는 그 참담한 오해를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 교수님, 어제 읽은 것도 밤새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초기화되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며 통곡하는 분들께 저는 껄껄 웃으며 답해드립니다. 기억에 아등바등 남기려는 것은 지식의 하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독서의 진수는 텍스트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어 내려가던 찰나에 당신의 뇌세포에 아로새겨진 정제된 태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을 1시간 산책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정확히 몇천 몇백 보를 걸었는지 그 숫자를 백지장처럼 잊어버린다 해도 산소 샤워를 한 내 폐와 혈관은 이미 산책 이전의 몸과는 차원이 다르게 건강해져 있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활자를 모조리 잊어도 괜찮습니다. 활자가 뇌를 통과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피 끓던 화가 가라앉고 서운했던 원망이 녹아내리며 뾰족했던 감정들이 다리미질한 듯 판판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활자라는 비타민으로 영혼의 체력을 거대하게 충전한 것입니다. 기억의 창고는 비어갈지언정 고난을 튕겨내는 정신 탄력의 맷집은 헐크처럼 길러지고 있는 법입니다. 여섯째, 내가 펼친 모든 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득과 실용을 캐내려는 강박을 우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본주의적 불안에 물든 현대인들은 늘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당장 주식이 오르냐, 병이 낫냐며 돈과 직결되는 이득만을 악착같이 따집니다. 그러나 노년의 책은 현금자 판기가 아니라 비바람치는 산길을 함께 묵묵히 걷는 지팡이이자 동반자입니다. 한 문장이 번갯불처럼 번쩍 가슴에 꽂혀 오랫동안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저 노곤하게 서너줄 읽다 스르르 눈을 감고 책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저 책이라는 물성이 당신의 곁에서 차가운 공기를 덮어주며 아무런 참견도 잔소리도 없이 조용히 당신의 허전한 마음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책이 존재하는 외로움은 더 이상 심장 속 무서운 공허가 아니라 내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철학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너무 애쓰지 말고 책 한 권을 골라 내일도 모레도 늘 같은 자리에 그저 무심히 얹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한 줄 책의 눈동자와 마주치십시오.
그 한 줌의 시선들이 쌓이고 뭉쳐지면 어느 날 흔들리며 쓰러지려던 당신의 마음이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호탕하게 외칠 것입니다. 나의 늙어감은 더 이상 쇠퇴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무섭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노년을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게 해주는 첫 번째 기둥이 고요한 책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라면 우리 삶의 마지막 건축물을 완성하는 두 번째로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둥은 바로 평생토록 뼈를 깎으며 다듬어온 품성 체력대입니다. 현대사회는 지독하게 성취를 찬양합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는가, 어떤 화려한 직함을 명함에 새겼는가 하는 가시적인 조건들이 마치 성공한 삶의 절대적인 훈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젊고 기운이 넘칠 때는 이러한 외형적인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부릴 수 있고 권력으로 주변의 존경을 흉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찰 융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사회가 기대하는 완벽하고 강력한 페르소나, 즉 화려한 가면을 쓰고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제법 그럴싸한 연기를 하며 타인들의 부러움과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무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섬뜩할 만큼 180도 달라집니다. 사회가 씌워주었던 그 무겁고 화려했던 직함에 가면 권위의 망토, 돈이라는 방패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둘 자연스럽게 낡아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상실의 사건을 겪으며 어깨에 빛나던 견장은 떨어져 나가고 체력이 쇠퇴하며 나를 과시하던 육체의 힘도 예전 같지 않게 초라해집니다. 바로 이 모든 사회적 허울과 포장지가 벗겨진 그 앙상한 민낯의 진실한 자리에 최후까지 남아 가장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유일한 흔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이 평생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숨쉬고 살아왔는가를 가감없이 증명하는 품성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노년에 대해 매우 냉정하지만 뼈아픈 진실 하나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필연적으로 쇠퇴하고 심지어 지식조차 늙어가며 무뎌지지만 타고난 본성과 뼈에 새겨진 내면의 품성만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하게 그 흉측하거나 아름다운 본질을 드러낸다. 품성이 천박하고 빈곤한 자에게 노년의 시간은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지옥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품성은 가릴 수 없는 영혼의 지문이자 냄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참으로 극단적으로 다양한 냄새를 풍기는 노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향기로운 난초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편안하게 끌어당기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매력을 뿜어냅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매사에 타인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헐떡으며 과거의 헛개비 같은 영광에 사로잡혀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를 부르짖으며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고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은행 잔고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만함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결국 명절조차 찾아오는 자식이나 친구 하나 없는 앙상하고 불쌍한 고독의 섬에 갇힌 노인이 있는가 하면 비록 가진 재산은 적고 관절은 아파도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덕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웃과 자녀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기품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가르는 유일한 심판의 기준, 그 절대적인 영혼의 척도가 바로 살아오며 처절하게 다듬어온 품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처세술 책 몇 권 읽고 유명한 명상센터에 돈을 내고 다닌다 하여 급조되는 얄팍한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험난한 풍파의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분노를 화산처럼 폭발하고 싶었던 그 치명적인 유혹의 순간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한번 꾹 참고 삼켜낸 거룩한 인내심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타인의 치명적인 실수나 나약함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며 차갑게 비웃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눈 감아주고 등 두드려준 무수한 배려의 파편들이 퇴적층처럼 쌓인 결과물입니다. 또한 자신의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처 앞에서도 세상과 타인을 저주하지 않고 외롭게 이 꽉 물고 견뎌낸 강인한 책임감들이 모인 위대한 심리적 영토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품성은 결코 거짓으로 연기하거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최고급 화장품과 값비싼 옷으로 주름진 피부와 늙어가는 육신을 팽팽하게 가릴 수는 있어도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을 향해 어떤 마음 자세를 안고 어떤 언어를 내뱉었는지 낱낱이 기록된 영혼의 나이테, 즉 품성만큼은 결코 모자나 안경으로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노년에 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기둥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불행과 예측할 수 없는 척박한 인간적 갈등 앞에서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엄청난 마음의 절대 안정장치를 온몸에 장착했다는 뜻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맹독성 원망의 독화살로 만들어 주변을 다치게 쏘지 않고 내면에서 너그럽게 소화해내며 육체적으로 아프고 초라해지는 비참한 순간에도 내면의 품위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숭고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품성은 외롭고 가혹하게 뼈가 시린 우리 노년의 추위를 가장 완벽하게 막아주는 최고급 캐시미어 외투보다 따뜻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품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의 선물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깨어 우리의 거친 마음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감동적이고 기품 있는 품성을 우리 삶의 루틴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각하고 빚어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품성이 왜 노년에 이토록 결정적이고 치명적으로 중요한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비용, 이모셔널 컷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청구서의 존재를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에게 손실, 회피로스, 아버진이라는 강력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은 동일한 크기의 이득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동일한 크기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에서 2.5배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느끼는 기쁨보다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 찔려 느끼는 감정적 상처가 몇 배나 더 크고 오래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감정의 비대칭성은 더욱 극단적으로 심화됩니다. 호르몬의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 사회적 방어막의 상실, 그리고 과거 상처들의 퇴적이 우리의 심리적 면역력을 겹겹이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노년에는 가슴 한복판에 못이 되어 박히고 밤새 잠을 빼앗아갈 만큼의 감정적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적 비용이 매일같이 새는 수도꼭지처럼 끊이지 않고 축적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젊은 날에 정신력이 강철 같았던 사람도 노년에 이 감정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미끄러운 시면의 못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 성인보다 현저히 높으며 그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적 상처와 상실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노년에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체력이 고갈된 우리가 매일 발생하는 이 감정 비용을 대체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몸에 보험이 있듯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출혈을 막아주는 마음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의 보험이야말로 바로 품성이라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착하기만 하여 세상에 밟히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이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감정의 전쟁터로 확전시키지 않고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중화시켜 화학적으로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아들이 무심코 엄마, 아버지 이번에 건강검진 좀 받아보세요. 요즘 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품성에 기둥이 없는 사람은 이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늙었다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자존감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래, 너한테 나는 이제 짐짝이야. 쓸모가 없어졌으니 병원에나 가라 이거지. 인지는 왜곡되고 감정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명절 식탁은 전쟁터가 됩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며 부모는 텅 빈 거실에서 다시 한번 처절한 외로움에 파묻힙니다. 감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반면 품성의 기둥이 단단한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내면에서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 이 나이에 검진은 받아야지. 고맙다, 아들아. 같은 단어를 들었지만 그것을 공격이 아닌 관심으로 번역하는 내면의 사전지대니 품성이라는 기름칠이 잘된 정밀한 기계 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출혈은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며 아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것이 품성이 만들어내는 감정복리, 간증후리의 기적입니다. 좋은 품성은 한 번의 충돌에서 감정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그 줄어든 비용이 다시 관계의 따뜻한 이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제국의 현명한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오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기 금열에 글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후에 텐명상록, 메디테이션으로 알려진 이 내밀한 일기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수다스럽고 배은망덕하고 오만하며 기만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미리 말하라.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은 선산과 악무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니 나와 그들은 같은 이성이심을 나누는 형제이므로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 때문에 내 마음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역사상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쥔 황제가 타인의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자기 마음을 훈련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이 일어야 합니다.
무한한 권력으로 불쾌한 자를 당장 처형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에 해를 입히지 말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성의 힘이 만들어내는 감정 비용의 제로 포인트입니다. 우리 보통의 노인들은 물론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치워야 할 식탁도 있고 들어야 할 잔소리도 있으며 참아야 할 며느리의 눈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의 핵심은 품성이란 타인을 바꾸는 무기가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 나를 잃지 않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품성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타인의 작은 말과 행동에 심장이 찢어지는 만성 감정 출혈 환자가 됩니다. 아침에 자식의 무관심에 피를 흘리고 점심에 이웃의 무시에 피를 흘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속 세상의 냉정함에 피를 흘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정의 피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지혈제가 우리 내면에 쌓아 올린 품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품성은 단지 감정의 방어벽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품성이 익은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독초도 약초로 변하는 놀라운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던지는 모든 고난과 서운함, 배신과 무관심을 품성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넣으면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녹아 오히려 자기 성찰의 자양분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시야의 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품성을 다듬어 온 사람은 타인의 차가운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한계를 읽어내는 영혼의 현미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무심한 것은 아들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아들도 자기 삶의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숨 쉴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역시 자기 몸의 고통과 세월의 무게에 눌려 타인을 보살필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의 눈이 열리는 순간 서운함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꺼지고 그 자리에 연민이라는 따뜻한 재가 내려앉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유리, 천장을 깨는 품성의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감정의 1차적인 반응, 즉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서운하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날 것 그대로의 반사적 울분에 갇혀 삽니다. 그 울분의 천장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에 평생 같은 감정의 지하실에서 뱅글뱅글 돌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품성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그 1차 감정 위로 올라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성찰의 층으로 도약합니다. 이 수직적 도약이야말로 내 남은 인생의 감정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후의 도약입니다. 노년의 이 도약에 성공한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걸러내는 나의 내면의 필터가, 즉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성은 노년의 가장 완벽한 마음의 보험이자 감정의 만성 출혈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치유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이 보험을 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3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품성이라는 두 번째 기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의 흙바닥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품성은 하루아침에 서점에서 두꺼운 자기계발서를 사 읽거나 유명한 사찰에 며칠 다녀온다고 뚝딱 완성되는 인스턴트 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품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선택과 태도의 퇴적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M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달을 집필한 위대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으며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있다. 프랭클의 이 위대한 선언은 품성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꿰뚫습니다. 품성이란 곧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찰나의 공간에서 우리가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능동적이고 고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력인 것입니다. 그 근력을 기르는 6가지 현실적인 루틴을 지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입에서 나가려는 말을 의식적으로 3초만 늦추는 침묵의 기술을 훈련하십시오. 노년기에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무기는 주먹도 돈도 아닌 바로 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서운함이 방아쇠를 당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부터 열고 독이 든 말을 쏟아내려 합니다. 그 폭주하는 열차를 딱 3초만 멈추십시오. 3초는 아주 짧지만 뇌과학적으로는 편도체 아믹달라의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 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이성적 판단에게 제어권을 넘기는데 충분한 마법의 시간입니다. 그 3초 안에 이 말이 나가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 라는 단 한 줄의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지면 대부분의 파국적인 말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공자, 공즈가 맨노노떼에서 남긴 위대한 가르침, 군자, 용누로 어니미노행, 쥔즈 유또이엔 얼민유심, 즉 군자는 말을 더듬는 듯 신중히 하되 행동에는 빠르다는 바로 이 3초의 간격을 일생의 미덕으로 삼으라는 천년된 지혜였습니다. 둘째, 잠들기 15분 전, 오늘 하루 내가 타인에게 보여준 모습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 딱 하나를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거대한 일기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게 상처 주거나 속 좁게 군 장면이 있었는가를 5분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 오늘 병원에서 접수 직원에게 기다리는 것이 짜증이 나서 불쾌한 눈빛을 보낸 것은 좋지 않았구나. 오늘 전화 온 딸에게 바쁘다며 통화를 너무 퉁명스럽게 끊은 것은 미안한 일이었다. 이 짧은 반성의 시간이 매일 단 5분이라도 쌓이면 우리 뇌의 자기 성찰 회로가 강화되어 다음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루 5분 영혼의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묻은 때는 거울이 비춰주지만 영혼에 묻은 때는 오직 이 고요한 자기 성찰만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생각 대신 감사해야 할 것 딱 하나만 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으십시오. 긍정심리학의 거드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수십 년간의 방대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년의 아침은 흔히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무겁고 권태로운 탄식으로 열리곤 합니다. 이 탄식의 습관을 가볍게 뒤집는 처방전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어제 딸이 보내준 사과 한 상자가 아직 냉장고에 있다. 감사하다. 내 다리가 아프지만 아직 부엌까지 걸어갈 수 있다. 감사하다.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이 감사의 알갱이가 매일 하나씩 쌓이면
그것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재편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스에 의해 감사의 반복은 뇌의 보상회로를 강화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따뜻하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분노가 치솟을 때 저 사람도 지금 자기 나름의 전쟁터에서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딱 한 번만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앞서 제6부에서 말씀드린 감정의 유리천장을 깨는 도약을 실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인상을 쓰는 것은 시어머니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직장과 육아와 시댁 방문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 웃을 여유조차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역시 병든 배우자를 간호하느라 전화기를 들 손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자문은 분노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마법의 소화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하는 순간 거울, 신경,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어 분노의 감정이 공감의 감정으로 화학적 전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작고 사소한 배움의 행동 하나를 의식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에게 기부나 영웅적인 봉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지나치는 이웃에게 따뜻한 목례를 건네고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모르는 노인에게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변수는 돈도 지위도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작은 배푼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상대방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베토닌, 옥시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베푸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작은 배틈이 나의 품성 근육을 가장 부드럽고 강하게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인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루틴인데 용서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은 노년에 들으면 솔직히 속이 뒤집어지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고 용서하며 살았는데 또 용서하란 말이야? 라는 억울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타인을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심장 한구석에 시커멓게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독약을 내가 매일 직접 마시고 앉아 있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원망의 대상인 그 사람은 아마 나를 기억조차 못하고 제 마음대로 편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매일 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피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임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내 영혼의 소중한 공간에서 퇴거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쇠사슬을 끊는 열쇠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 가장 작은 원망 하나만, 그래, 그거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놓아보십시오. 그 작은 해방감이 당신의 품성 기둥에 가장 단단한 벽돌 한 장을 올려줄 것입니다. 이 6가지 루틴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실천들이 매일 쌓이고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어느 날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하고 따뜻한 향기가 당신의 존재에서 풍겨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향기는 어떤 고급 향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고결하고 아름다운 품성에서만 피어나는 인격의 꽃향기입니다. 노년에 품성이 만개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억지로 자랑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힘이자 노년의 진정한 품격인 것입니다. 지혜와 품성이라는 두 개의 묵직한 기둥을 세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바로 자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자립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행복과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과 태도에 걸어놓지 않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독립을 뜻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을 지옥과 천국으로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최후의 분기점이며 앞서 말씀드린 지혜와 품성을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로 통합하는 꼭대기의 지붕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기대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듯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타인의 관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젖줄에 매달려 영양분을 빨아 살아갑니다. 영국의 정신분석의 거장 존 볼비가 창시한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즉 애착을 형성하도록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유아기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 내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신성한 본능이며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본능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명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타인에게 기대를 걸어도 그 기대가 충족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에게는 타인에게 되돌려줄 에너지와 자원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뛰어난 업무 능력을, 활기찬 에너지를, 매력적인 사교성을 제공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과 애정으로 보답했습니다. 일종의 감정적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순환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 교환 시스템에 치명적인 불균형이 생깁니다.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자원, 즉 체력, 사회적 영향력, 경제력, 정보 등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타인에게 바라는 것, 즉 관심, 방문, 대화, 정서적 위로에 대한 목마름은 오히려 사막의 갈증처럼 폭증합니다. 이 잔인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젊은 날의 관성대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마땅히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충족되지 못한 기대는 100% 필연적으로 원망이라는 맹독성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을 향해 돌아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겨우 이것이냐? 이 은혜를 어떻게 이따위로 갚느냐? 이 원망의 독소는 한번 심장에 박히면 뿌리처럼 침투하여 남아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강산처럼 부식시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그의 저서 객독이 되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Emotional Blackmail 툴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독소는 폭력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부터 발생하는 원망과 죄책감의 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 반복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감정적 청구서의 발행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받아든 자식의 심장에는 사랑이 아닌 죄책감과 부담이 두꺼운 겹으로 쌓여갑니다. 죄책감으로 묶인 관계는 고무줄처럼 팽팽해지다 결국 끊어지거나 형식적인 의무감만 남은 냉랭한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너무나도 뼈아픈 진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역설적으로 타인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비에게 사랑을 보내면 나비는 날아간다. 그러나 꽃에게 사랑을 보내면 나비가 스스로 찾아온다. 이 아름다운 시구는 노년의 인간관계의 최고 비밀을 시적으로 관통합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배우자를 통제하려 할수록 배우자의 마음은 다치며 친구에게 매달릴수록 친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 내가 먼저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 없이 스스로 빛나는 꽃이 되면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 향기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감정적 자립의 핵심입니다. 자립이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의 밧줄을 풀어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풀려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흐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찾아오는 자식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누리고 있다는 안심감에 기꺼이 전화하는 자식의 목소리가 100만 배 더 따뜻하고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기대의 밧줄로 질질 끌려온 마지못한 방문보다 부모의 따뜻하고 기품 있는 존재 자체가 그리워서 주말에 제 발로 차를 몰고 찾아오는 그 자발적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돈과 바꿀 수 없는 진짜 효도이자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적 자립은 차갑게 혼자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으며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가장 숭고하고 성숙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마리아 릴케는 연절문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닉네임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두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맞이하며 경이롭게 인사하는 것이다. 릴케의 이 통찰은 노년의 인간관계에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나는 나의 고독을 온전히 안고 서 있고 너는 너의 고독을 온전히 안고 서 있되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며 조용히 곁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이 도달해야 할 관계의 최종 완성형이며 감정적 자립의 꽃이 피어나는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감정적 자립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실천적인 지혜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자립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목숨처럼 움켜쥐고 살아온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존 본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 세대에게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마치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어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기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은 누구보다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를 집착하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를 이루어낸 노년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품격 있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적 자립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실천은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마치 전염병처럼 두려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불쌍하다. 혼자 여행 가는 노인은 외로운 사람이다. 라는 편견이 우리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고독의 놀라운 힘을 역설했습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the capacity to be alone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만이 타인 없이도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니콧에 따르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가장 정교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고독이 두려운 것은 고독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정리되지 않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동안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내면의 목소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후회, 미련, 분노, 슬픔, 그리움, 외로움,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거나 의미 없는 전화통화를 반복하거나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면 피할수록 고독은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밤마다 찾아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독과 정면으로 그러나 부드럽게 악수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특정 시간을 나만의 고요한 시간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창밖의 아침 하늘을 10분만 할 일 없이 바라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을 20분만 천천히 아무런 목적 없이 걸어보십시오. 잠들기 전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5분만 가만히 제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고요한 시간이 어색하고 답답하여 몸이 안절부절 따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한 주가 쌓이면 신기하게도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보배로운 시간으로 변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요구, 타인의 감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완전히 벗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숨쉬는 경이로운 해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나의 하루를 타인에 의해 채워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에서 내가 나의 하루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주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가 나한테 전화할까? 오늘 누가 나를 찾아올까? 라는 수동적인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타인의 행동에 완전히 인질로 잡혀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수동성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거지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든 한 페이지의 책을 읽는 것이든 오래된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든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행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주체성의 불씨가 하루의 리듬을 타인 의존형에서 자기 주도형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기대치를 필수품에서 선물로
리프레이밍 하는 인지적 전환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마땅히 매일 와야 하는 필수적 의무로 인식하면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은 분노와 서운함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의 전화를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뜻밖의 선물로 인식하면 전화가 온 날은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고 오지 않은 날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될 뿐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아버지 아론 백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틀 cognitive frame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사건이 해석의 틀에 따라 나를 버렸다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바빠서 못했겠지 괜찮아 라는 담담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틀을 바꾸는 것이 감정적 자립의 가장 핵심적인 인지 훈련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아름다운 실천은 타인으로부터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인내, 손주에게 지어주는 조그만 용돈 봉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넌 한마디의 진심, 이러한 순수하고 가벼운 나눔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도우미 치료, 원칙 헬퍼, 테라피 프린시플이라 부릅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에게 더 강력한 심리적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라는 강력한 존재 증명이 되어 우울과 무력감이라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을 물리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과 친구가 되고 하루의 주인이 되며 기대의 틀을 선물로 바꾸고 조건 없이 먼저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으므로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졌으므로 마음이 누더기에서 비단처럼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나고 그 미소를 본 주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자식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참 편안해 보이신다며 더 자주 방문하고 싶어지고 이웃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타인을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타인이 제 발로 찾아오는 이 역설. 이것이 감정적 자립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꽃입니다. 자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립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연결의 토양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써먹을 것을 기대하며 뿌린 씨앗은 조바심과 불안으로 마르지만 기대 없이 기쁨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낯선 내 얼굴에서 시작하여 관계의 풍화와 상실의 시대를 직시했고 그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세계의 내면의 기둥을 하나하나 세워 올렸습니다. 고요한 독서를 통해 마음의 호흡이 되어주는 지혜, 일상의 매 순간 거친 마음의 모서리를 다듬어 타인과 나 자신을 모두 지켜주는 품성, 그리고 타인에게 걸어둔 기대의 밧줄을 풀어놓아 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피워내는 자립. 이 세 기둥은 각각 따로 서 있는 고립된 지주가 아닙니다. 이 세 기둥은 서로를 단단히 연결하고 보완하며 우리 노년의 삶이라는 건축물을 비바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웅장한 신전으로 완성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품성은 맹목적인 착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품성이 없으면 지혜는 차갑고 교활한 계산으로 변질됩니다. 자립이 없으면 지혜와 품성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도구로 추락하고, 지혜와 품성이 없는 자립은 세상과 단절된 메마른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기둥이 삼위일체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 노년의 존재는 완전해집니다. 책을 읽어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그 근력으로 감정의 폭풍을 다스리는 품성을 빚어내며, 그 품성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의 대지 위에 홀로 서는 것. 이 순환이 완성될 때 노년의 고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자유가 되며, 인간관계의 상실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더 깊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칼융은 인생의 오후, 즉 노년기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인생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다. 아침에 위대했던 것이 오후에는 하찮아지고,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목숨처럼 붙잡았던 외부의 성취,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라는 가치들이 노년에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더 이상 바깥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바늘은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평생을 걸쳐 피땀으로 세워 올린 지혜, 품성, 자립의 세 기둥이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한 가지 위대한 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은 결단코 쇠퇴의 계절이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의 계절입니다.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꽃이 만개한 봄이 아니라 모든 장식을 거세당하고 앙상한 가지만으로 겨울 하늘을 향해 의연하게 팔을 뻗는 깊은 겨울입니다. 그 벌거벗은 나무의 실루엣이 왜 이토록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는가? 그것은 화려한 잎사귀와 꽃이라는 가면을 모두 벗어던진 뒤에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의 뿌리와 기둥에 진짜 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 외모의 아름다움, 넘치던 체력, 북적이던 인간관계라는 화려한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 뒤 최후에 남는 것은 오직 내 내면에 뿌리 깊이 심어진 지혜와 품성과 자립의 기둥뿐입니다. 그 기둥들이 단단하다면 우리의 겨울은 결코 쓸쓸하고 비참한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강인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성, 에고 인테그리티의 경지에 도달한 노인은 지나간 세월을 한없이 쓸쓸하게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이별도, 후회도 모두 나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붓터치였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나는 그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끌어안는다. 이 통합의 경지에선 노인의 눈빛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깊고 맑은 평화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눈빛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면의 토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세운 새 기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기둥을 세우는 일에 너무 늦은 때는 이 세상에 단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책 한 권을 집어들면 지혜의 기둥에 첫 벽돌이 올려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반성하면 품성의 기둥에 시멘트가 발라집니다.
내일 아침 자식에게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혼자만의 차 한 잔을 음미하면 자립의 기둥이 한 뼘 더 솟아오릅니다. 대단히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티끌 같은 실천이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는가는 불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안의 지혜와 품성과 자립이라는 새 기둥이 서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깥의 모든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안에 이 새 기둥이 피워 올리는 불꽃은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마지막 악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악장을 누가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느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면에 어떤 기둥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꿋꿋이 살아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늙어감은 쇠퇴가 아닙니다. 당신의 늙어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장엄한 완성입니다.